센 강변의 작은 마을이 어떻게 세계의 심장이 됐을까요? 2000년간 이 도시는 침략자의 칼날, 전염병의 공포, 혁명의 화염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됐죠. 파리가 지금의 파리가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놀라운 여정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건 기원전 3세기 파리의 센 강변에서 시작됐어요. 파리시라는 꼴 부족이 센 강변에 자리를 잡았는데 처음에는 루테티아라고 불렀어요. 이 마을이 중요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유럽과 지중해를 잇는 무역로 한가운데 있었거든요. 부는 빠르게 쌓였고 이 작은 마을이 자체 화폐를 찍어낼 정도로 번영했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마을은 늘 탐욕의 대상이 되죠. 로마 공화국이 갈리아 지역을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루테티아도 눈에 들어왔어요. 기원전 52년 로마군이 쳐들어왔고 루테티아 전투에서 파리시족은 완패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여기에 루테티아 파리시오rum이라는 새 도시를 세웠고 전형적인 로마 스타일로 만들었어요. 포럼과 신전을 중심으로 거리를 배치하고 거대한 원형극장까지 지었습니다. 이 극장이 1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었는데 당시 마을 인구는 고작 8천 명밖에 안 됐다는 게 재미있습니다. 2세기에서 3세기 사이 루테티아는 성장했지만 여전히 리옹 같은 대도시에 비하면 작은 도시였어요. 전환점은 3세기 중반 성드니가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왔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탄압하던 시기였고 성드니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 참수됐어요. 그가 처형된 언덕이 지금의 몽마르트인데 그의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3세기 후반 들어서 상황이 급변했어요. 야만족의 침략이 빈번해지면서 도시 주민들이 센강 한가운데 섬으로 몰려들었어요. 좌안의 건물들을 버리고 그 돌로 섬 주변에 방어벽을 쌓았습니다. 파리 최초의 성벽이 탄생한 거죠. 305년 이후부터는 루테티아라는 이름 대신 파리시오rum으로 불리다가 결국 파리시우스로 정착했습니다. 5세기 서로마 제국이 붕괴하면서 파리는 생존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훈족과 프랑크족의 공격이 이어졌는데 도시를 구한 건 성 주느비에브라는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지위로 방어에 성공하면서 파리의 수호 성인이 됐죠. 5세기 말 프랑크족이 북부 갈리아를 장악하면서 프랑스 문화의 뿌리가 만들어졌고 첫 왕 클로비스 1세가 파리를 수도로 삼으면서 도시는 상징적 무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751년 카롤링거 왕조가 들어서면서 파리는 다시 주변부로 밀려났어요. 지방 도시로 전락했지만 교회와 수도원은 많았습니다. 이게 오히려 독이 됐죠. 9세기에 바이킹들이 센강을 따라 올라오면서 부유한 교회들을 약탈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돈을 주고 보냈지만 885년 다시 돌아왔고 이번엔 격퇴했어요. 이 승리가 파리의 전략적 가치를 다시 증명했습니다. 987년 카페 왕조가 들어서면서 파리는 부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카페 왕들은 파리 주변만 통제했지만 점차 세력을 확장했고 도시는 프랑스의 문화적, 상업적, 종교적 중심지가 됐어요. 중세시대에 파리의 상징적 건물들이 대거 지어졌습니다. 센강 한가운데 섬에는 왕궁이 세워졌고 주변 지역들은 각자의 색깔을 갖기 시작했죠. 좌안은 종교와 학문의 중심지가 됐어요. 1150년 파리 대학교가 설립되면서 유럽 전역에서 학자들이 몰려들었거든요. 반면 우안은 무역과 상업의 심장부로 성장했습니다. 시장과 작업장, 항구가 들어서면서 도시의 경제를 떠받쳤죠. 12세기 말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필리프 2세는 센강 양쪽에 견고한 석벽을 쌓았고 1213년 완공됐습니다. 그는 또 진흙길을 포장하고 루브르 요새를 건설했어요. 파리 중세 변화의 정점은
노트르담 대성당이었습니다. 1160년쯤 모리스 드 슐리 주교가 건설을 시작했고 1163년 첫 돌을 놓았어요. 2세기에 걸친 공사 끝에 탑과 외관이 완성되면서 고딕 건축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 양식은 루이 9세 때 절정에 달했는데 그가 가시관을 보관하기 위해 생트샤페를 지었거든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지금도 남아있어 중세 예술의 백미로 꼽힙니다. 14세기 초 파리는 인구 20만 명으로 유럽 최대 도시가 됐어요. 샤를 5세가 1356년에서 1383년 사이 더 넓은 성벽을 쌓고 동쪽에 바스티유 요새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시민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죠. 빈민층이 대부분이었고 그 위에 장인들이 있었으며 상인과 은행가들이 인구의 15%를 차지했습니다. 성직자와 귀족은 꼭대기에 있었고요. 1340년대 후반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고 1348년 파리에 도달해 약 5만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17세기까지 간헐적으로 재발했죠. 전염병만이 아니라 폭력도 일상이었습니다. 살인이 전체 범죄의 55%에서 80%를 차지했고 작은 모욕이 치명적 결투로 번지기 일쑤였어요. 14세기 후반과 15세기 초 백년 전쟁이 파리를 짓눌렀습니다. 1420년 영국군이 파리를 점령했고 어린 헨리 6세가 노트르담에서 프랑스 왕으로 즉위했죠. 1436년까지 영국 지배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인구 탈출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통치가 복원된 후 파리는 다시 번영했고 1500년 인구가 25만 명에 달했어요. 프랑스와 1세 시대에 르네스 양식의 건물들이 들어섰고 그는 파리를 학문과 문화의 중심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1531년 파리 대학에 새 학부를 설립했고 곧 도시에는 75대의 인쇄기가 돌아갔죠. 16세기 후반 파리는 유럽 어느 도시보다 많은 책을 출판했습니다. 하지만 16세기 후반 프랑스 종교전쟁이 터지면서 파리는 격동기에 접어들었어요. 1562년에서 1598년 사이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파리는 가톨릭 요새였는데 1572년 2월 23일 많은 개신교도들이 앙리 4세의 결혼식을 위해 모였어요. 그날 밤 왕실이 개신교 지도자 암살을 명령했고 이게 대학살로 번졌습니다. 성 바르톨로메오 추 축일 학살로 파리에서만 3,000명이 죽었고 전국으로 확산됐죠. 17세기 초 파리는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어요. 인구 3분의 1이 떠났고 많은 건물이 폐허가 됐습니다. 앙리 4세가 재건을 주도하며 퐁네프 같은 새 다리를 지었지만 1610년 종교 광신자에게 암살당했죠. 그의 미망인 마리드 메디시스는 룩셈부르크 궁전을 지었고 아들 루이 13세와 리슐리의 추기경은 파리를 유럽 문화 수도로 만들려 했습니다. 1643년 루이 13세가 죽고 어린 루이 14세가 왕위를 계승했지만 곧 귀족들의 반란이 일어났어요. 1653년까지 이어진 혼란 끝에 젊은 왕은 파리를 불신하게 됐고 1671년 베르사유로 궁전을 옮겼습니다. 왕이 떠났지만 파리는 계속 성장했어요. 낡은 성벽이 철거되고 넓은 대로로 바뀌었으며 1680년 인구가 50만에 달했습니다. 중산층이 커지면서 극장과 카페, 레스토랑이 늘어났죠. 18세기 초 도시는 계속 확장됐습니다. 샹젤리제가 조성되고 웅장한 기념물들이 들어섰어요. 하지만 화려한 건물 뒤로 대부분 시민의 삶은 여전히 중세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볼테르와 루소 같은 사상가들이 카페를 드나들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퍼뜨리기 시작했죠. 이곳이 혁명사상의 온상이 된 겁니다. 1789년 여름
루이 16세의 경제 실패와 세금 인상에 분노한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프랑스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10년간 파리는 세계사의 중심이 됐죠. 절대 군주제가 무너지고 공화국이 들어섰으며 광범위한 폭력이 휩쓸었습니다. 1793년 1월 21일 루이 16세가 혁명광장에서 단두대에 처형됐어요. 가장 상징적인 순간이었죠. 1799년 12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고 1804년 12월 노트르담에서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그는 파리를 로마에 필적하는 제국 수도로 만들려 했어요. 센강에 새 다리를 놓고 방동광장에 기둥을 세웠으며 개선문 같은 웅장한 기념물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1815년 나폴레옹이 몰락하면서 파리는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이센 연합군에 점령됐고 부르봉 왕조가 복원됐죠. 루이 18세는 입헌군주로 통치했지만 1824년 샤를 10세가 즉위하면서 통치가 억압적으로 변했어요. 1830년 7월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이 나오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7월 혁명이 터졌습니다. 며칠간의 거리 전투 끝에 샤를은 도망쳤고 루이 필리프가 새 입헌군주가 됐죠. 그의 통치기에 파리 최초의 철도역이 생겼지만 빈곤과 불평등은 여전했습니다. 1848년 2월 혁명으로 루이 필리프도 퇴위당했고 나폴레옹 1세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대통령이 됐어요. 하지만 재선이 불가능해지자 1851년 쿠데타를 일으켰고 1852년 나폴레옹 3세 황제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오스만 남작의 지휘 아래 파리를 완전히 뜯어고쳤어요. 중세 골목을 밀어내고 넓은 대로를 냈으며 12개 구역을 20개로 확장했습니다. 크림색 석재 건물의 통일된 외관이 이때 만들어진 거죠. 오스만은 대형 공원을 조성하고 수만 개의 가스등을 설치했으며 팔레 가르니에 오페라 하우스 건설을 시작했어요. 파리는 산업 중심지이자 글로벌 금융허브가 됐습니다. 하지만 1870년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나폴레옹 3세가 패배하고 포로가 되면서 모든 게 무너졌죠. 프로이센군이 도시를 포위했고 1870년에서 1871년 겨울 파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고양이와 쥐, 심지어 동물원 동물까지 먹어야 했어요. 1871년 2월 28일 파리가 항복했고 권력 공백 속에 급진 정부인 파리 코민이 들어섰습니다. 사회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들이 개혁을 시도했지만 2달 만에 프랑스 정부군이 잔혹하게 진압했죠. 일주일간 거리 전투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 후 수십 년은 벨 에포크라 불리는 황금기였어요. 전쟁의 상처가 아물면서 파리는 현대의 세계 수도로 번성했습니다. 백화점이 생기고 1889년 박람회를 위해 에펠탑이 세워졌는데 임시 구조물이었지만 너무 인기를 끌어서 영구 랜드마크가 됐죠. 이 시기 파리는 현대 미술의 중심지가 됐고 마네와 모네가 인상주의를 개척했으며 피카소와 마티스가 활동했습니다. 20세기 들어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1914년 9월 독일군이 파리에 육박했지만 마른 전투에서 막혔어요. 전쟁 중 도시는 공습과 장거리 포격을 견뎌냈습니다. 전후 높은 실업과 인플레이션에 시달렸지만 1920년대 해밍웨이와 조이스 같은 예술가들이 몰려들면서 다시 문화수도로 번성했죠. 재즈 음악이 번창하고 파리의 흑인 커뮤니티가 재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정치적 극단주의가 커지면서 긴장이 고조됐어요. 1940년 6월 독일군이 거의 저항 없이 파리에 입성했고 프랑스 정부는 비시로 피신했습니다. 점령 기간 파리 시민들은 굴욕과 부족, 탄압 속에 살았고 특히 유대인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았어요.
1만 2천 명 넘는 파리 유대인이 체포돼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1944년 8월 레지스탕스 활동과 연합군 진격으로 파리가 마침내 해방됐죠. 결국 파리의 진짜 힘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회복력이었습니다. 무너질 때마다 더 강하게 일어섰고 파괴될 때마다 더 찬란하게 재탄생했죠. 전염병과 전쟁, 혁명을 거듭 견뎌내며 파리는 증명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파리는 국제적 위상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예술과 패션, 요리와 문화의 세계적 수도로 다시 우뚝 섰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무너지지 않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데 있다는 걸 말이에요.